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돈다방 미쓰리 3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끝났다 안 끝났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러분들께서 미쓰리에게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질문 2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작년 연말에요. 시장 전문가들은 2023년 연준은 3월 달까지 25bp씩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5월 달부터 금리 동결할 것 같아요 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한 발 더 나가서 2023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미쓰리는 겁나 당돌하게 미쓰리 생각으로는 2023년 첫 번째 금리 결정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고 3월 달은 금리 동결을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죠.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되게 당돌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마치 2018년 연말에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미쓰리가 당돌했던 것처럼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물며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아예 대놓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미쓰리는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의 전망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똥꼬집, 아집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전망 자체를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인간은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전망이 휙휙 바뀌면 저는 돈을 지키거나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망을 바꾸지 않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말 목개가 돼서 멘탈 붕괴되지 말고 멘탈 꽉 잡고 빨리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다음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이번에는 25bp 금리 인상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뭐 50bp 할 것 같아요. 동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거는요.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하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50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동성이 뭔가 이렇게 물갈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3월 달에 좀 조심하자. 게다가 얼마 전에 인간 지표라고 불리우는 운영사 이런 전문가들이 2,500포인트 가자마자 또 2,800포인트를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요거 한번 또 한번 싹 한번 물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문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로에서 4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50%가 넘었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로가 됐고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58%, 59%로 약간 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미쓰리 소름하실 거예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3월 달에 금리 인상 예상하고 있었고 하다못해 지난주에는 50bp 금리 인상도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금리 동결 타령을 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한결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미국은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어떠한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분명히 이 시장의 물갈이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과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터질 텐데 그게 2008년도 금융 위기 같은 건 아닐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됐고 무엇보다 그때 미국은 중국에게 자존심이 너무 쪽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상보다 더 강력하게 리먼 사태 그때 상황보다 몇 갑절 더 아주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형 은행들을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겨내게끔 아주 체력을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단순히 내가 못했으니까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월가에서 시스템이 붕괴돼 이 쪽팔림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리먼 사태는요. 뭔가 허공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욕망이 계속 유동성을 부풀린 거거든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아주 독특한 그 주택담보대출 그 상품 자체가 형체가 없는 것을 또 담보로 해서 대출하고 그 담보로 대출받은 거로 덩치를 키워서 또 평가 금액을 키워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문제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의 버블을 무너지게 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해드리는 거 있죠? 아들이 비트코인 합니다. 엄마가 주식합니다. 아빠가 부동산 합니다. 그런데 유동성의 어떤 버블이 깨질 때 가장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요. 생성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스템이 구축이 완성되기 전에 만들어진 어떤 자산 가치가 유동성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유동성 붕괴됐을 때 지금 말고 2019년 이후에 가장 먼저 흔들린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었어요. 암호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비트코인을 하는데 유동성이 꺼지니까 비트코인이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놈이 정신 못 차리고 대출을 받아서 금방 회복할 거라는 그런 그 아주 막무가내 자신감으로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물타기 했는데 학생이니까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왜?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골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 금액을 못 갚으니까 집에 연체장이 날아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뭐 한다고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자기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그 돈을 팔아서 아들 걸 메꿔준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유동성의 버블이 어디서 무너질 때 생기는 어떤 도미노 현상을 제가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비유해 드린 건데 지금 미국은 제가 인플레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문가들이 그놈의 고용지표 가지고 미국 경기 좋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요. 경기 둔화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둔화란 얘기는 뭐냐면 결국 기업들도 어쨌든 예전보다 영업이 잘 안 되고 개인들도 예전만큼 못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예전과 같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 기업들이 약간 몰려있는 곳이 실리콘밸리 그 근처니까 걔네들의 유동성이 빠지면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뭡니까?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예를 들면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예금을 해놨는데 자기네 회사 자금 같은 걸 예금해놨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 갖고 있었던 예금 빼가지고 회사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빌렸던 돈 또 갚아야 되니까 연체료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의 사태는 리먼 사태랑은 약간 질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사태가 터짐으로써 지금 미국은
3월달 50pp 금리 인상이 아니라 3월달 제로 금리까지 얘기 나오고 있다고요. 3월달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미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한국 증시를 매매하는 주린이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다? 주제 파악이라고 했죠. 자, 3월 13일 월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덕분에 3월 14일 화요일 날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웃긴 건 지금 3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의 상승 마감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해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월요일 날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깝치다가 지금 화요일 날 더 골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실 점 첫 번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주린이들 대부분 아마 손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공포심이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연준이 아유 알았어요. 나 우리 금리 인상 안 할게요. 금리 동결할게요. 라고 항복할 때까지 이 분위기를 몰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주린이들은 무서우니까 팔죠. 돈다방 미쓰리를 믿는 분들은 나름대로 멘탈도 있고 하니까 버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허접한 전문가들을 추종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문자를 받고 있겠습니까? 손절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저는 전문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 미쓰리 네가 뭔데 그렇게 넌 얼마나 잘나서 그래?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저랑 수익률 게임 하자고요. 대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하자고요. 제가 확실한 건 뭐냐면 저도 한때는 그런 전문가들처럼 매매를 해봤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그 제 매매하는 방법이 있죠. 그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요. 손해 볼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단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제가 3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요. 그럼 이런 증시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빨리 갈 놈 있으면 물타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하튼 주린이 분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차트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문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 중에 하나가 차트쟁입니다. 차트에다가 온갖 보조지표 다 집어넣고 굉장히 뭐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깝치는데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차트를 보는 건 뭐 일봉, 주봉, 월봉 정도. 그리고 분봉 같은 건 한 30분봉 정도만 보고요. 저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 차트를 계속 쳐다본다고 그 차트가 올라가 줍니까? 아니거든요. 대신 저는 현재가창을 보는 거죠. 현재가창에는 어떤 답이 있냐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파는지가 보여요. 단순히 거래원에서 뭐 외국인들이 판다, 뭐 키움증권이 산다, 키움증권이 사니까 개인이 산다 이런 그런 똥멍청이 같은 생각은 이제 집어치우시고 현재가창에서 그 현재가창에 맞는 거래를 보면서 아 지금은 누가 팔고 있고 어떤 심리로 팔고 있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리딩을 받는 분들은 다 손절하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크게 빠졌다가도 또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되면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만회를 해요. 밑거리를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터진 이 악재가 어떤 색깔의 악재인지, 어떤 농도, 어떤 채도, 어떤 명도, 어느 정도 진한 건지, 약한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재료가 터졌는지를 보면
버틸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식은 마이너스 30에서 사서 플러스 30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하루에 60%를 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뭐 어떤 악재가 터져서 마이너스 10%가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10%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심이 위축됐다는 얘기긴 하지만 반대로요. 반대로 그 전에 개인들이 희망을 갖고 많이 막 들이댔다가 분위기가 이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막 매도를 하다 보니까 낙폭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녀석들은 주인만 있으면 다시 또 시간이 지나가면 세력들이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 이슈가 왜 터졌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혹은 시장에서 누가 봐도 야, 이 정도 되면 진짜 3월 달에 금리 동결하겠네. 해야겠네. 라고 연준이 흰 수건을 던지는 것이 확실히 할 때까지 조금 분위기는 몰고 갈 거예요. 자, 지금요. 제가 리먼 사태는 틀리다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틀리냐면 리먼 사태는 일단 보이지 않는 것에 자꾸 가치를 넣어가지고 유동성을 부풀렸던 거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좀 편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비유해 드리면 아까 제가 비트코인한 아들, 뭐 주식한 엄마, 부동산하는 아빠라고 했을 때 원래는 비트코인 아들이 망하면 엄마가 주식을 손해보면서까지 주식을 매도해서 팔아서 아들을 메꿔주죠. 이게 굉장히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엄마 주식을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데 또 손해보고 해서 투심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결정한 거는 그냥 아들 자체를 그냥 파산면책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엄마는 주식으로 손해보고 있는 와중인데 주식을 안 팔아도 되는 거죠. 지금은 유동성이 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버틸 수는 있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결정한 게 그겁니다. 대신 투심은 연준이 금리 동결할 때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죠. 지난번에 2,500 안착하고, 그러니까 2,400포인트 안착하고 2,500포인트 가면서 2,800포인트 질렀던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은 3월달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3월달 주식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증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또 스몰 또 이렇게 발을 담궜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물갈이다. 물갈이는요,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면 2020년 코로나 같은 이슈가 터져서 물갈이가 되면 또다시 예를 들면 유동성을 풀어야 되고 또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슈는 절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뭔가 시장을 좀 공포스럽게 만들면서 시스템은 무너뜨리지 않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좀 꺾게 만들면서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다운시키는. 아니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가 중요합니까?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둔화되니까 사람들 지갑을 닫고 경제들 안 좋고 지금 여러분 디플레이션이에요.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 근데 왜 정말 그 허접한 전문가들이 뭐 언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미국 고용이 좋아서 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다들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오늘 3월 13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정리해드리지 않은 이유가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에 다 포함이 됐고요. 일단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은 미래를 봐야 되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가 혼조세어 있는데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 이게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래.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빠졌다가 괜찮겠지. 아이고 환율도 떨어지네. 이러고 깝치다가 지금 화요일날 이렇게 또 죽도 밥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앞으로 일단 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분위기는 뭔가 자리를 찾아가면서도 시장에다가는 조금 여파가 있을 거야라는 식으로 공포를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로 아마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시장을 좀 잘 봤으면 좋겠네요. 자, 어려운 주식시장.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좀 재수없는 이야기로. 저는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미쓰리는 시장이 어떤 상태가 떨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요. 하물며 대충 이런 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만약에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미국은 자기네 경제 안 좋다라는 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최소한 뭐 미국이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하면 유럽이라든가 뭐 신흥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뭐 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빌미로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아마 계좌도 안 열어볼 거예요. 그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끝까지 걱정만 하다가 죽는다. 저는 걱정이 인생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일단 놀랍거나 당황하거나 뭐 슬프거나 뭐 황당하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한 감정은 잠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빨리 이 우리 머릿속의 시스템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게 작동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그랬죠. 주식은 항상 빨리 미래를 그려야 되고 빨리 적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이고 이제 끝났네 나는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벌어진 일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미쓰리 예상대로 연준의 금리 동결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끔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은행 위기는요. 이 금융시장 이 자본시장, 이 유동성 시장의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인플레이션은요.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모두 힘내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 방송에서 다시 한번 또 미국에 돌아가는 분위기 보고 정말 미쓰리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변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주식시장 별거 아닙니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고 기다리는 거는요. 재밌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